나의 삶은 믿음, 즉 내가 의식하지 못하는 믿음이 기반이라는 것을 알았다. 내게는 삶의 모든 것을 끌어당기고 있는, 나를 이끌어가는 믿음들이 있었다. 우리는 부정적이고 도움이 되지 않는, 자기를 제한하는 믿음들의 실마리를 풀어내고 지워버릴 것이다. 그렇게 자유를 얻은 후에야 갖고 싶은 것, 하고 싶은 것, 되고 싶은 것을 이룰 수 있다. 안녕하세요. 나의 소리책 갈피 소리내어 읽다입니다. 오늘은 저에게 많은 영감과 깨달음을 준 책과 함께하려고 합니다. 시크릿과 호오포노포노로 전 세계적으로 유명해진 작가이자 자기계발 강사인 조 비테일의 미라클입니다. 제가 유튜브를 시작하고 정말 많은 책들을 읽고 있는데요. 저는 원래 좋은 책을 만나면 여러 번 읽는 편이에요. 그런데 요즘은 그러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세상에는 정말 많은 책이 있고 좋은 책도 많고 소개해드리고 싶은 책도 많다 보니까 계속 새로운 책에 손이 가게 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반복해서 읽고 싶은 책들이 있어요. 그런 책들은 틈틈이 다시 펼쳐서 밑줄 그어둔 부분만 다시 읽어보곤 하는데요. 오늘 읽어드릴 미라클이라는 책이 바로 그런 책입니다. 밑줄 그어둔 내용이 너무 많아서 어디를 읽어드려야 하나 고민을 좀 했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시크릿이라는 책을 처음 읽고 나서 좀 답답하기도 하고 궁금했던 내용들이 있었어요. 나는 왜 이 시크릿, 이 끌어당김의 법칙을 실천해도 아무 효과가 없을까? 또 도대체 어떻게 해야 이루어지는 것일까? 하고 궁금했는데요. 이 책은 이 질문에 대한 명확한 답을 얻을 수 있는 책입니다. 현재 내 삶은 내가 믿고 있는 것들을 반영하는 거울과 같습니다. 나의 믿음을 바꿔 원하는 삶을 창조하고 싶다면 지금부터 귀 기울여 들어보세요. 조 비테일의 미라클, 내용의 일부를 읽어드립니다. 사람들은 끌어당김의 법칙에 대해 무엇이든 생각을 하면 그것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으로 대개 이해하고 있다. 표면적으로는 그 말이 맞다. 하지만 많은 생각이 있더라도 그 모든 것들이 실현되는 건 아니다. 과학자들은 사람이 하루에 6만 가지에서 8만 가지의 생각을 한다고 한다. 그런데 이 모든 생각은 대개 같은 것이고 우리는 온종일 대부분 같은 생각을 반복한다. 왜냐하면 그 생각들이 실현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당신은 왜 그런지 의아할 뿐이다. 왜 그것들이 모두 이루어지지 않을까? 많은 사람이 끌어당김의 법칙을 알지만 그것이 진정으로 무엇인지는 이해하지 못한다. 그들은 좋아, 이제 그것을 생각하면 또는 시각화하면 그것이 내게 실제로 나타날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당신이나 나나 다 알다시피 항상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의문이 생긴다. 왜 끌어당김의 법칙은 선택적으로만 작동하나? 그게 다른 사람에게는 되는데 내게만 안 되는 건가? 끌어당김의 법칙은 무엇이며 누구에게 적용되며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게 작동되는가? 그것이 내가 이 책을 쓰기 위해 시간을 낸 목적이다. 난 내가 수십 년간 배워왔던 모든 것을 이 책에서 공유하려고 한다.
나는 사업가이며 따라서 나는 결과 중심적이다. 그러므로 나는 당신에게 비현실적이고 그림의 떡같이 엉성한 그리고 아무 효과도 없는 이상론을 주고 싶지 않으며 당신이 끌어당김의 법칙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되는지에 대해 이해하기를 바란다. 끌어당김의 법칙은 당신 믿음 위에서 통한다. 그것은 우리 신념체계 위에서 작동되는데 그 대부분은 의식적 마음속에 존재하지 않는다. 믿음은 끌어당김의 법칙을 좌우하는 요소이지만 그 믿음이 의식적인 믿음이라는 것은 아니다. 바로 이 부분이 모든 사람이 줄곧 해왔던 큰 실수였다. 그들은 생각한다. 이제 여기 앉아서 생각만 하면 된다. 이제 큰 돈을 끌어당긴다. 이제 완벽한 이성관계를 끌어당긴다. 이제 더 좋은 직장을 끌어당긴다. 이제 더 많은 영업 실적을 끌어당긴다. 이제 더 좋은 건강을 끌어당긴다. 이제 내가 원하는 집을 끌어당긴다. 사람들은 이것에 대해 생각하고 시각화하기도 하지만 그것만으로 충분치 않다. 왜 그런가?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의식적인 마음과 무의식적인 마음이 있기 때문이다. 어떤 사람은 무의식을 잠재의식이라 부르고 어떤 사람은 비의식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당신은 내가 무슨 말을 하려는 것인지 알 것이다. 우리에게는 의식적 마음이 있고 그 의식의 빙산 및 더 깊은 곳에 이것이 있다. 이것은 당신 믿음의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있다. 거기가 모든 끌어당김의 법칙이 실제로 일어나는 곳이다. 그건 의식 수준에서 벌어지는 일이 아니다. 당신은 나는 더 많은 돈을 끌어당긴다 라고 의식적으로 자신에게 말하고 시각화할 수 있다. 하지만 만약에 무의식이 돈은 나쁜 것이라거나 돈이 악마라거나 자신은 나쁜 사람이라거나 아니면 당신은 돈이나 다른 좋은 것을 가질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거나 세상에 돈이 충분치 않다거나 돈을 가지려면 무자비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나 또는 다른 많은 부정적인 것을 생각한다면 그 결과로 당신의 의식적인 의도에는 무슨 일이 생길 거라 생각하는가? 당신의 의도는 무력화되고 파괴될 것이다. 나는 이것을 반의도라 부른다. 다른 말로 하자면 우리에게는 삶에 끌어당기고자 하는 것들에 대한 의도가 있지만 또한 그 반대되는 의도, 즉 반의도가 있다는 것이다. 이 반의도들은 우리 의도를 거부하는데 이 모든 것의 기반은 믿음이다. 두뇌에서 작동하고 있는 신념체계의 대부분에 대해 우리는 의식하지 못한다. 그게 잘못된 건 아니다. 그렇다고 해서 당신이 바보라는 것은 아니며 나쁘다는 것도 아니고 무책임하다는 것도 아니다. 우리는 모두 그렇게 되어 있다. 우리는 태어난 이래 믿음에 관해 프로그래밍 되었다. 우리는 모두 각기 다르게 양육되었다. 이것을 물어보자. 당신 부모는 깨달음을 얻은 사람들이었는가? 당신 부모는 부처님들이었는가? 아마 아닐 것이다. 나의 부모님들도 그들의 믿음에 관해 어려움을 겪었던 것을 나는 알고 있다. 특히 돈에 관한 믿음에 대해 그렇다. 내가 아이였을 때 그들이 가장 크게 부부싸움하는 소리를 들은 것은 돈 때문이었다. 그들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각기 나름의 믿음이 있었으며 그것 때문에도 싸웠다. 나는 어린아이로서 그것이 이 세상이 작동되는 방식이라고 가정을 하고 그 모든 정보를 다운로드했다. 나는 그것이 현실이라고 생각했다. 당신도 아마 그랬을 것이다. 당신은 자라나면서 결론을 내렸다.
모든 것을 배우고 있는 어린아이로서 생각하지 않고 무의식적으로 이 모든 정보를 다운로드했고 세상과 그 작동 원리에 대해 결론을 내렸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다. 내가 그랬던 것처럼 당신은 그 믿음을 성인 시기까지 가지고 왔다. 그러다가 어떤 시점에 당신은 앉아서 의아해한다. 나는 왜 완벽한 이성관계를 맺을 수 없는 거지? 왜 돈을 벌지 못할까? 왜 성공을 할 수 없는 거지? 그것은 당신 잘못이 아니다. 그건 믿음 체계 때문이다. 당신이 아닌 다른 사람이 당신의 믿음 체계를 만든 것이다. 대부분의 과학자가 동의하는 바이지만 믿음 체계는 우리 나이 7살 무렵에 개발되고 설치되고 거의 완성된다. 한번 상상해 보라. 우리 대부분은 7살 된 성인이다. 나는 이 몸속에 있는 7살 어린이다. 당신도 당신 몸속에 있는 7살 어린이다. 하지만 우리가 계속 그래야 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그 모든 것에 도전할 것이다. 우린 그 모든 것을 없애버릴 것이다. 우린 그것에서 깨어날 것이다. 우리는 그 믿음 체계를 바꿀 것이다. 정화는 반의도를 제거할 때 쓸 도구이고 방법이다. 이는 그 말 그대로 당신 삶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들을 진정으로 깨끗이 청소하기 위한 것이다. 당신이 무엇인가 끌어당기고자 하지만 그렇게 되지 않을 때 그것은 당신 잘못이 아니다. 사실상 당신은 프로그래밍이 된 대로 할 뿐이고 끌어당김의 법칙 또한 그것이 원래 작동하는 방식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뿐이다. 끌어당김의 법칙은 우리의 무의식적인 믿음 체계에 들어맞는 것을 우리에게로 끌어당긴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도움이 되지 않는 믿음들을 정화해야 한다. 그게 전부다. 정화 작업은 우리가 도달해야 할 곳으로 한 걸음 더 다가가는 일인데 그것은 깨어남의 경지다. 일단 깨어나고 나면 당신은 가능성의 영역에 들어서기 때문에 당신의 영역은 아무 한계나 경계가 없이 전체 우주가 된다. 거기서는 아무런 제한이나 제약이 없다. 유일한 한계, 유일한 제약, 유일한 경계는 당신 내면에 있는 믿음 체계 속에만 있다. 그래서 이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다. 그것이 대부분의 자기계발 프로그램이 작동하지 않는 이유다. 그것들은 이 비밀을 놓치기 때문에 작동하지 않는다. 이것은 잃어버린 비밀이다. 다른 사람들이 당신에게 그저 이것을 해라, 또는 그냥 이것을 믿어라, 또는 이걸 시각화해라, 또는 이걸 생각해라, 또는 이것에 대한 확언을 적어봐라, 아니면 그저 무엇이건 해라 라고 할 때 그들이 당신에게 불완전한 방법을 알려주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들은 여전히 의식적 믿음 수준에서 노력하라고 한다. 당신이 한동안 가지고 있던 의도가 성취되지 못했다면 그건 분명히 무의식적인 믿음 또는 무의식적인 반의도 때문일 것이다. 당신 의도가 생명력을 가지게 하려면 반의도를 정화해야 한다는 것이 바로 그 잃어버린 비밀이다. 당신이 어떤 사건에 사후에 부여하는 의미가 사실은 애초에 그 사건이 발생하도록 끌어당겼던 당신의 믿음이라는 것이다. 즉 무의식적인 믿음이 모습이나 형태 등 모든 면에서 현실을 만들어내고 있으므로 그걸 발견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것을 위한 한 가지 방법은 자신의 믿음에 관해 당신이 어떻게 말하는지에 주의를 기울여 무의식에서 작동하는 핵심적 믿음의 실마리를 알아내고 그 다음에 그것을 떠나보내는 것이다. 당신은 그런 후에야 갖고 싶고 하고 싶고 되고 싶은 것을 끌어당겨서 성취할 수 있는 자유를 얻게 된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당신은 자신의 말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그를 위한 좋은 방법의 하나는 누군가와 점심을 먹으며 예를 들어서 자신이 돈을 벌지 못했던 경험을 이야기하는 것을 상상해 보는 것이다. 상상 속에서 자신이 그것을 어떻게 설명하는지를 주목하라. 당신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이다. 난 아직 내 일에서 돈이 충분히 벌리지 않아. 죽자 사자 열심히 일하는데도 돈이 안 벌린단 말이야. 뭔가에 막혀 있는 것 같아서 잘 될 것 같지도 않아. 거기서 멈춰라. 뭔가에 막혀 있는 것 같아서 잘 될 것 같지 않다는 믿음이다. 당신은 자기 이야기의 요약으로 이 말을 했겠지만 여기서 자신도 모르고 있던 실질적인 믿음을 드러내 보인 것이다. 자신이 말하는 방법과 생각하는 방식에 더 주의를 집중할수록 더욱 자신의 핵심 믿음이 풀어져 나올 것이며 거기서 교훈을 얻게 될 것이다. 당신이 그 믿음들이 무엇인지 알게 되면 기본적으로 교훈을 얻은 것이고 그런 믿음들은 당신을 떠나게 된다. 언제 그런 믿음들이 영원히 떠났다는 것을 알 수 있을까? 그런 경험이 다시 반복되지 않을 때다. 부족함, 문제, 한계, 결핍 등 이런 것이 더는 일어나지 않게 된다. 그것은 이제 끝났다. 그 시절은 갔다. 사실 당신은 그것을 기억하기도 힘들 것이다. 믿음에 관한 부분이 완전해질 때 그때야 당신은 자유로워진다. 당신은 교훈을 얻은 것이다. 삶은 당신이 믿는 것을 반영하는 거울이라는 것이다. 다른 사람들에 대해 생각해 보자. 당신의 삶에서 당신에 대해 험담을 하거나 당신에게 부정적이거나 비판적인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다. 그들은 당신이 무의식적으로 믿고 있는 것을 실제로 보여주고 있을 뿐이다. 이것은 사실 엄청난 말인데 지금 나는 최대한 부드럽게 표현하는 중이다. 이것은 큰 깨어남의 순간이다. 당신이 모든 면에서 그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것을 깨달을 때 기적 중 일부는 지금 당장 일어날 수 있다. 그렇다 해서 당신에게 죄가 있거나 나쁜 사람이라거나 아직 철이 안 들었다거나 그런 의미가 아니다. 이것은 절대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다. 깨어난다는 것은 당신이 모든 것에 대해 책임이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다. 그 이유는 자신이 그 모든 것을 끌어당기고 있기 때문이다. 끌어당김의 법칙에 예외는 없다. 이건 마치 중력에 예외가 없는 것과 같다. 내가 컵을 떨어뜨리면 중력 때문에 바닥에 떨어진다. 내가 만약 우리가 배운 대로 모든 것을 하면 끌어당김의 법칙은 우리가 무의식 속에서 믿는 곳으로 우리를 데려갈 것이다. 그것은 자동적이고 심지어 기계적이기까지 하며 또한 중립적이다. 그 법칙은 판단하지 않는다. 그것은 단지 당신을 당신 믿음에 부합하는 곳으로 데려갈 뿐이다. 그러므로 당신에게 부정적인 사람이 있을 때 당신이 생각해 봐야 할 것은 그들이 내가 비밀리에 믿는 바를 말하고 있는가? 이다. 그것이 깊은 깨달음의 기반이다. 그것이 당신의 숨겨진 믿음을 탐색해야 하는 이유다. 그래서 진정 자기 내면을 들여다봐야 한다. 당신이 자신의 생각에 주의를 기울여보면 그 생각들은 대부분 자신을 비판하는 것이라는 것을 발견할 것이다. 그것이 기본적인 믿음들인데 자신을 괜찮지 않다고 느낀다든지 사랑받을 수 없다든지 어떤 모습, 형태, 방식으로든지 가진 게 없다든지 아니면 단순히 자기 비하를 한다든지 등등 그런 것들이다. 이런 것들은 부정적인 믿음이다. 그래서 이제 내가 당신에게 부탁하는 것은 자신의 생각을 인식하라는 것이다. 나는 당신이 자기 생각을 매우 명료하게 알기를 바란다.
자기 생각을 명료하게 안 후에는 그것에 설득되지 말아야 할 것이다. 다른 비유를 하자면 자기 생각들을 마치 라디오를 듣는 것처럼 여겨라. 라디오에서 소리가 나지만 당신은 라디오가 아니다. 당신은 라디오와 분리되어 있다. 나는 당신이 자기 생각과 분리되기를 바란다. 당신은 지금 생각하면서 나의 글을 보고 있는데 머릿속에서는 연이어 생각이 계속될 것이다. 당신은 지금 이 순간에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생각들에 어떤 경향이 있는가? 심지어 생각을 적어볼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을 적음으로써 당신은 자신을 생각에서 분리할 수 있고 조금 더 객관적으로 되어 그 생각들이 자신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다. 이 생각들이 바로 기본적인 믿음 체계를 드러내준다. 부정적인 믿음인지 긍정적인 믿음인지 결국은 밝혀지겠지만 그것이 무엇이든 현재 마음은 본능적으로 끊임없이 생각을 보내준다. 그것이 마음의 일이다. 성공적인 삶을 사는 것에 관한 두려움은 사람들이 이를 미루는 원인과 맞닿아 있다. 사람들이 이를 미루는 것에는 세 가지 원인이 있지만 먼저 두 가지에 대해서만 살펴보자. 그것들은 실패에 관한 두려움과 성공에 관한 두려움이다. 첫 번째는 실패에 관한 두려움이다. 사람들은 대개 실패의 두려움을 먼저 인식하지만 이것은 성공의 두려움만큼 강력하진 않다. 사람들은 실패에 관해서 수치스럽다든지 흉이 남는 것을 두렵다고 느낀다. 마치 주홍 글씨 같은 낙인이 찍힐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다. 사실 그런 일은 생기지 않는다. 나는 약 10년 전에 전 세계 최고의 부자를 면담한 적이 있는데 그는 자기도 많은 실패를 했고 그 실패들로부터 심오한 것을 배웠다고 한다. 나는 물었다. 무엇을 배웠나요? 그가 말했다. 나쁜 일은 생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그걸 잊어버리고 용서해주며 당신은 그냥 계속할 뿐입니다. 사실 나는 실패를 하나의 피드백으로 봅니다. 무언가를 시도해서 잘 되지 않더라도 그것은 실패를 의미하지 않는다. 그 의미는 그 실패로부터 방법을 바꿔보고 미세 조정을 하고 새로운 관점을 얻고 제품을 변경하는 등등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얻는다는 뜻이다. 그것을 간단히 피드백이라고 말할 수 있다. 우리는 실패의 두려움을 떼어버릴 수 있다. 왜냐하면 그런 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사실은 아무도 이것에 신경 쓰지 않는다. 당신은 다른 사람들이 소위 실패라 부르는 것을 피드백으로 사용하면서 삶을 지속하는 것이다. 그러면 성공에 관한 두려움은 어떤가? 그건 역시 사람들에게 호감을 주고 싶거나 사랑받고 싶다는 생각과 결부되어 있다. 성공에 관한 두려움은 가족이, 친구가 어떻게 생각할까? 사람들이 시기하지 않을까? 사람들이 나를 이용하지 않을까? 내가 고약한 사람이 되어버리지 않을까? 내가 생판 다른 사람이 되지 않을까? 사람들이 나를 타락시키지 않을까? 성공이 오히려 나쁜 것이 아닐까? 등에 관한 것이다. 이것들은 모두 매우 부정적이고 불쾌한 믿음이다. 나는 성공에 관해 모두 좋은 것이라고 배웠다. 내 경력의 어떤 시점에 나는 아직 힘들긴 했지만 조금 괜찮아진 시점이 있었다. 인터넷이 사용되기 시작할 즈음 내 책이 한두 권 출판되고 나서 돈이 벌리기 시작했다. 하지만 나는 내 수입에 어떤 한도가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을 깨달았다. 나는 왜 그런 한도가 있는지 의아했다. 돈 버는데 왜 한도가 있는 걸까? 왜 수입이 그만큼 되고 나면 중단되는 것일까? 왜 더 늘어나지 않을까?
그 후에 난 분석을 시작했다. 자신에게 질문하는 게 자신의 믿음을 발견하는 방법이다. 나는 자문을 했다. 왜 내게 더 많은 수입이 허용되지 않는 것일까? 그런데 실은 내 수입이 늘어나는 것을 막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 원인은 나 자신이었다. 나는 왜 더 많은 수입을 원하지 않는가? 왜 나는 그 이상 더 높아지지 못하는가? 라는 생각을 했다. 그리고 나는 깨달았다. 난 아버지보다 더 성공하고 싶지 않았던 것이다. 그것은 숨겨진 믿음이었다. 그것이 무의식적인 반의도였다. 그것이 나의 최선을 가로막는, 마치 거짓이 사실인 것처럼 작동하게 하는 믿음이었다. 그래서 나는 그게 진실인가? 라고 물어봤다. 이것이 믿음에 관해 확인하는 또 다른 방법이다. 믿음이 무엇인지 발견한 다음에 그게 진실인가를 묻는 것이다. 내가 더 성공적이면 나의 아버지가 당황하거나 상처받거나 스스로 실패자라고 느낄까? 나는 즉각 그 대답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았다. 아버지는 그것을 행복해할 것이고 나의 최선을 바랄 것이다. 그것을 깨달았을 때 그 한계가 떠나갔다. 이제 그것은 진실이 아니므로 한계가 없어져 버렸다. 그 한계는 나의 무의식과 잠재의식이 내가 성공하지 않기를 원하는 데 따른 것이었다. 그러므로 나는 당신도 이것을 해보기 바란다. 자신이 왜 성공하지 않기를 바라는지를 찾아보라. 그런 다음에 어떠한 질문이나 대답이 나온 건 그것을 적고 다시 살펴보고 자문해보라. 이것들이 진실인가? 그 대답을 보면서 다시 이것이 사실인가? 되물어보라. 우리는 믿음과 사실의 차이를 인식해야 한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 공유하는 것, 우리가 하는 것들을 인식해야 한다. 성공에 대해 겁내지 말라. 성공은 좋은 것이다. 당신이 더 성공할수록 당신은 더 행복해지고 더 건강해지고 더 많은 사람을 도울 수 있다. 사람들이 행동하지 않는 세 번째 원인은 일에 압도되기 때문이다. 많은 사람이 일을 미루는 이유는 그들이 하려는 일의 규모가 너무 크기 때문이다. 그들은 어디서부터 시작할지를 모른다. 내가 배운 방법은 그 거대한 일을 다룰 수 있는 크기로 잘게 분해한 다음 그중 한두 가지를 당장 시작하는 것이다. 이것은 정말로 중요하므로 잊지 말길 바란다. 당신은 어떤 사업을 창업하겠다는 거창한 목표를 가질 수 있다. 예를 들어서 포천 500대 기업을 만들겠다고 할 수 있다. 그 일은 압도적으로 보인다. 그게 너무 거대해서 숨이 막힐 것 같이 생각될 수도 있다. 그 목표는 그대로 두고 자신에게 한 가지 질문만 하라. 그것을 위해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 한 가지가 무엇일까? 예를 들자면 그 사업이 무엇이건 간에 간단히 웹사이트 주소를 확보하는 것일 수 있다. 어쩌면 컴퓨터에 새 문서 폴더를 만드는 것, 또는 책의 첫 문장을 쓰기 시작하는 것일 수 있다. 당신은 가장 작은 첫걸음을 먼저 시작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생기는 일에 큰 비밀이 숨어 있다. 당신이 첫 번째 작은 발걸음을 떼면 그 다음 단계가 명확히 보이게 된다는 것이다. 그 단계를 수행하고 나면 다시 그 다음이 명확해진다. 이렇게 작은 걸음으로 당신은 미국을 횡단할 수도 있다. 한 번에 한 걸음씩 진행하면 당신은 무엇이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제 당신이 왜 행동을 취하지 않는지 그 이유를 찾아보라. 성공의 두려움 때문이거나 아니면 실패의 두려움 때문일 수 있다.
우리가 난 여기 가고 싶어 라고 생각하고 그쪽으로 움직이면 삶이 당신을 가로막고 말하기를 아니야, 넌 저쪽으로 가야 해 라고 말한다. 당신이 그 말을 듣고 따라하는 것은 사실상 성공을 위한 일을 하는 것이다. 당신이 표지판과 실마리에 주의를 집중하고 있으므로 성공을 실현하게 된다. 이제 RAS, 라스의 의도에 대해 다룬다. 라스란 무엇인가? 라스는 망상체 활성화 시스템이라 부른다. 이것은 뇌과학 용어다. 당신은 전에 이것을 들어봤을 수도 있다. 맥스웰 몰츠는 1960년에 사이코 사이버네틱스라는 책에서 이에 관해 썼다. 그는 이것을 자동 유도 장치라고 불렀는데 그 뜻은 두뇌의 이 부분이 의도를 상기시키는 일을 한다는 것이다. 이게 얼마나 강력할지 냄새가 나는가? 우리는 지금 마음이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당신 마음은 지금 생존 모드로 움직이고 있다. 그것은 당신을 살아있도록 보호하기 위한 모드로 설정되어 있다는 말이다. 그렇다고 하등 문제가 있는 건 아니다. 그 본능은 선사시대에 얻은 것으로서 당신이 알지 못하는 찰나에 공룡이나 코끼리나 구렁이나 다른 원시인에게 공격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당신의 망상체 활성화 시스템, 라스는 그렇게 프로그램되어 있다. 그것은 당신을 보호하기 위한 뇌 속의 하드웨어다. 라스는 뇌 아랫부분에 있는데 그건 당신의 생존을 목표로 하는 스위치다. 당신의 뇌와 마음은 생존 메커니즘으로 작동된다. 걱정스러운 일, 의심이 가는 것들, 스트레스 있는 일, 두려운 것들은 이 부분 두뇌를 활성화함으로써 우리의 관심을 얻는다. 두뇌는 달리 프로그램하지 않으면 기본적으로 생존에 초점을 둔다. 당신은 이 학습을 통해 두뇌가 생존을 위해 훌륭하게 일을 한다는 것을 알았다. 이제 우리는 두뇌에게 그에 대해서 뭔가 더 해주기를 바라는 일이 있다. 우리는 라스를 뭔가 다르게 프로그래밍하고자 한다. 하지만 생존 모드를 없애버리거나 합선되는 것까지 원치는 않는다. 하지만 그것은 엄청난 하드 드라이브와 메모리 공간과 소프트웨어를 보유하고 있으므로 훨씬 더 많은 목표를 가질 수 있다. 당신의 새 목표에 대해 라스를 활성화하기 위해 우선 해야 할 일은 물론 목표를 정하는 것이다. 나는 당신이 갖고 싶거나 되고 싶거나 하고 싶은 것을 하나 고르라고 했다. 그것을 기억하라. 그 다음에는 그것에 관한 열정을 발견하는 것이다. 그에 관한 기쁨을 발견하라. 그에 관해 사랑을 느껴보라. 우리는 사랑하거나 두려워하거나 미워하는 것을 현실이 되게 만든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강력한 감정이며 그런 감정들이 우리 마음속으로 침투하기 때문이다. 두려워하거나 미워하는 것이 현실이 되게 하고 싶지 않으면 사랑에 초점을 둬야 한다. 당신이 갖거나 하거나 되고 싶은 것에 관해 무엇을 사랑하는지, 무엇을 좋게 느끼는지, 무엇을 기쁘게 생각하는지를 발견하라. 그것이 첫 단계다. 여기서 잠시 멈추고 당신이 원하는 것을 가진다는 것이 어떤 느낌인지 상상해 보기 바란다. 그 기쁜 느낌을 느껴보라. 그게 자동차라면 어떤 느낌의 차일까? 그 차를 갖는 또는 새 이성 친구를 사귀게 된 것의 기쁨을 느껴보라. 어떤 기분인가? 제일 멋진 것을 골라보라. 그 다음 그 목표에 관한 이미지를 추가한다. 당신 마음의 눈으로 그것을 상상하고 능력이 닿는 대로 그것을 찾아보라. 당신 소원을 그림으로 표현해보라.
잡지 기사들에서 사진들을 잘라낼 수도 있다. 예를 들어서 사람들은 자기 외모나 신체를 변화시키고자 할 때 흔히 그렇게들 한다. 그들은 더 젊고 날씬하고 건강하고 강인한 버전의 자기 모습을 찾아보거나 닮고 싶은 모습을 한 배우의 사진을 찾는다. 그들은 라스를 활성화하는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이미지를 찾는 것이다. 이해가 되는가? 마음속의 이미지를 떠올려 보라. 우선은 그것을 그냥 느껴보라. 그 다음에 그것이 포함된 그림이나 사진 등을 찾아보라. 예를 들어서 만약 나비라면 당신이 나비를 사랑하는 감정을 느끼고 있겠지만 그와 더불어 인터넷이나 그림책에서 나비가 들어있는 이미지를 찾아보는 것이다. 지금 그렇게 해보라. 이제 당신은 열정적으로 원하며 사랑하는 무언가를 골랐다. 그것을 느낄 수 있다. 그걸 가지는 게 얼마나 좋은지 느낄 수 있다. 그 다음에는 그걸 보라. 자기가 그것을 가지고 있는 모습을 보고 제품이건 서비스건 당신이 원하는 것의 어떤 측면을 보라. 잘했다. 이제 세 번째로 할 일은 반복하는 것이다. 다른 말로 하면 당신은 이것을 매일 수행한다는 것이다. 당신은 이 과정을 당신이 원하는 만큼 하루에 몇 차례든 할 수 있다. 대개의 사람이 가장 좋다고 하는 시간은 잠자리에 들 때와 아침에 일어난 직후다. 밤에 잠자리에 들어 침대에 편안하게 누우면 깊은 한숨을 쉬게 된다. 왜냐하면 비로소 오늘 일이 다 끝났기 때문이다. 그때가 바로 그 느낌을 떠올릴 때다. 하지만 단지 바라는 데만 초점을 두지 말아야 하는데 그건 뭔가 결핍되었다는 것을 암시하기 때문이다. 그것을 이미 가진 느낌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당신은 원하는 것이 이미 성취된 것으로 느껴야 한다. 그 차를 운전하는 기쁨이 어떨지, 연인이 있다는 것의 즐거움이 어떤지, 원하는 사업을 하는 기쁨이 어떤지를 느끼는 것이다. 잠이 들면서 당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건 그 기쁨, 그 사랑을 느껴보라. 그 다음에 마음속에서 그 이미지를 보아라. 나비들이든 자동차든 돈이든 또는 마우이의 해변이든 당신이 원하는 것을 보는 것이다. 그것을 마음의 눈으로 보고 몸으로 느껴라. 잠이 들면서 그것을 계속 반복하라. 그리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도 반복하라. 이것이 라스를 활성화하는 세 가지 방식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두뇌가 단지 생존 모드에만 있지 않게 된다. 두뇌는 계속 경계 상태로 당신을 보호하고 있겠지만 동시에 당신이 삶에서 경험하고 싶은 것을 끌어당기는 데도 초점을 두게 되는 것이다. 멋진 일이다. 그렇지 않은가? 간략하게 일러줄 또 다른 기법은 시간 마디별 의도하기다. 이 방법을 쓰면 하루를 훨씬 더 힘있게 살아갈 수 있다. 사람들은 대개 어떤 환경에 부딪히면 무의식적으로 대응하면서 살고 있다. 그들은 전혀 깨어있지 않거나 인식이 없는 상태이다. 그들은 기적을 기대하지 않고 오히려 최악을 기대하며 그래서 보통 그런 결과를 얻는다. 그러므로 의도가 당신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기를 바라야 할 것이다. 시간 마디별 의도하기는 하루를 여러 조각의 의도로 나누는 것을 뜻한다. 예를 들어서 나는 아침에 일어나면 침대에서 나오기 전에 다리를 위아래로 흔들고 침대에 가에 앉아 나의 첫 번째 의도를 말한다. 나는 맑은 머리로 일어나서 스트레칭하고 환상적인 기분을 느낄 것을 의도한다는 말을 한 후에 커피를 마시러 간다. 그리고 멋진 아침 운동을 할 것이라는 의도를 갖는다. 오늘은 어느 때보다도 더 힘있게 느끼며 역기를 더 많이 들고
윗몸 일으키기를 전보다 더 많이 할 것이며 등등 이렇게 거의 시각 단위로 잘게 나눠진 의도를 가지는 것이다. 마음은 두려운 것을 찾아내도록 프로그래밍 되어 있어서 계속 두려움 기반의 생존 모드로 작동한다. 그런데 이 시간마디별 의도하기는 이런 마음의 저항을 차단하는데 특히 유용하다. 라스는 두려움을 기반으로 작동한다. 하지만 이제 당신이 라스에게 좀 더 다른 일을 하라고 요청하는 것이다. 즉 다음 순간에 무엇이든 갖고 싶고 하고 싶고 되고 싶은 것의 성취를 돕는 일이 그것이다. 라스가 그렇게 일을 하도록 돕는 방법의 하나가 각 순간을 시간 단위로 의도를 갖는 것이다. 그래서 누군가를 처음으로 만나 데이트를 하게 되었다면 차에서 내리기 전에, 그 식당에 들어가기 전에, 음료를 마시기 전에 당신의 의도를 자신에게 말하라는 것이다. 어떤 일이 생기기 바라는가? 하루 중 그 시간이 어떻게 되기 원하는지 의도를 정하는 것이다. 이건 재미있는 기법이어서 종일 할 수도 있다. 다만 이것을 하되 두려움을 떠나보내는 마음으로 하라. 예를 들어서 당신이 집에 가려고 하는데 교통체증이 있을 것이 걱정된다면 교통이 혼잡하지 않고 이전 어느 때보다도 빠르고 안전하게 집에 도착할 것을 의도하라. 직장에서 집까지 운전하는 시간에 대해 그렇게 의도를 갖는 것이다. 나누어 의도하기는 이렇게 적용된다. 지금까지 조 비테일의 미라클 읽어드렸습니다. 끌어당김의 법칙을 제대로 이해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